제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려오잖아요. 일단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너무 큰 손실이 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 6조 3천억 원이라고 추정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내용의 즉슨 이렇습니다.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하향 조정된 내용까지도 고려하면 GDP의 감소율 그 분이 이제 도합했을 때 6조 3,010억에 달하는 셈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는 기업에 또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타격에 좀 민감하게 바라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GDP 감소분을 더하니까 이제 이런 계산이 나왔다. 그럼 한 5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수출액을 기준으로 해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잘 안 오잖아요. 금액이 커서. 그러면 6조 3천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예산의 한 100분의 1 정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10분의 1, 그렇죠. 100분의 1 정도 보면 돼요. 우리가 예산이 700조가 좀 안 되니까. 그러네요. 예. 100분의 1. 한 사흘치 세금, 사흘치 우리가 쓸 돈, 국가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없어진 건데, 그럼 별거 아니네라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승수 효과라고 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어 어느 한 가게에 매출 타격이 있으면 이 가게가 구입해야 될 뭐 어떤 물품을 사가야 되는 어떤 요 또 가게에 또 타격을 있고 여기서 또 타격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연쇄 효과가 나니까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까지 더하면은 더한 타격이 계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심리잖아요. 심리.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소비나 뭐 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앞으로 경기 좋아지니까 좀 쓰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좀 우울하잖아요. 네. 예.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기분이 안 좋을 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안 씁니다. 예, 그냥 오늘 뭐 집에 있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연말 연초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시기 중에 한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 사태가 조기 종식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한두 주 안에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영향을 주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있으면 또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뭐 혼란이라든지 왜냐면 인수위 없이 그냥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진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어느 분이 얘기하시기로 한 10월, 11월쯤 돼야 좀 안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1년을 이 상태로 보낸다고 볼 때는 요 6조 3천억이라는 추계치는 아마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예. 아까 어떤 분께서 도미노식으로 계속해서 이 피해가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주셨는데 진짜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셨던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요즘에 계속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대표의 생각은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 혼란이 분명히 있다. 지금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지자들은 헌재로 몰려가고 또 그 과정에서 내란죄 관련한 사법 절차도 진행될 텐데 뭔가 또 혼란이 있을 거고 그게 바로 서부지법 난임 사태로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죠. 이런 게 사실. 있으니 일단 그것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자. 전제는 윤 대통령의 즉시 직무 배제.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뭐 제2, 제3의 계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 할 수 있지 않냐는 불안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데 이 규정이 없잖아요. 우리 헌법 시스템 안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의에 그것을 맡겨서 대통령의 선의를 믿고 직무배제 추진을 하자. 이렇게 갔다가 며칠 만에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돼서 결국 이렇게 간 거잖아요.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방송하실 때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 답이라고 했잖아요. 라는 의견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게 옳습니다. 네, 그게 옳습니다. 이런 글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게 답답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게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참 이렇네요. 결론은 많은 분들은 그 당시의 상황에 집중해서 판단을 하고 또 이제 감정도 거기에서 생성이 되겠죠. 그런데 뭔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걸, 더 앞을 보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때 주장했던 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보니 그때 그 판단이 옳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좋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 대표 응원하시는 분들 많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치 일선에서는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고 뭐 여론조사 보면은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나오지 하겠지만은 결국 잠재돼 있는 한동훈 대통령의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고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한동훈 대표의 그 당시 탄핵 그 전국에서의 판단, 그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시간은 한동훈 대표에게 꽤 유리하게 전개될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반발자국 빨라요라고 했던 누군가의 말이 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좀 더 잘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왜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오늘 이 기사 보고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와, 이게 진짜야? 라고 제가 기사를 몇 번이나 더 읽어봤는데요. 극우 유튜버들 지금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에 뭐 선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설 선물을 보냈다? 아, 진짠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권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대상은 신혜식, 배인규, 공병호, 김성원, 김채환, 김상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경창. 네, 이분들 중에서 6명은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고발까지 당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선물을 보냈다. 일단 명절 선물을 원래 당대표가 이렇게 보내는 건 관례적인 건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는 안 보냈죠. 그렇죠. 예, 원래 관례적으로 보내는데 네. 작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 때는 네. 명절 선물에 해당하는 그 금액은 기부를 하고 예, 대신 선물 보내실 분들에게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 아직 갖고 있어요. 그래요? 예, 손편지가 이제 프린트돼서 왔죠. 예. 근데 지금 그랬던 당대표를 축출하고 세워진 비대위원장께서는 보수 유튜버들한테 설 선물을 보냈다. 와, 이건 너무 대조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장실 해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서부지법 난입 사태 나오기 전 얘기다. 그때 명단이 결정된 거니까 이것과는 관계가 없이 결정된 거다. 그러면 왜 보냈느냐? 이분들이 내란 선전 선동죄로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 선전 선동이라는 거를 인정을 못 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 논리예요. 무슨 말이죠? 저는 사실은 그게 논리인가요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민주당에 의해서 아주 부적절한 고발을 당했으니 우리 당 입장에서 이분들을 그래도 심정적으로 좀 도와주는 입장을 보여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만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왔지만 10명 중에 6명은 계엄을 정당화한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봤어요. 저분들의 논리를. 네. 그러면 저분들에게 뭔가를 보낸다, 이례적으로 선물을 보냈다는 뜻은 저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적어도 납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물의 의미는 사실 고마움을 전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적어도 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처음 비대위원장 수락할 때 분명히 비상계엄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당에서도 얘기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디 토론회 가서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 네. 그러면 이게 메시지가 혼선이 오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예, 국민의힘은 네.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냐? 입장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요? 어때요? 당이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와. 외부로 나가는 메시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 겉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안 믿게 되잖아요. 믿지를 않게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저것은 좀 많이 문제가 있다. 게다가 저게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기사에도 있지만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관위에서 벌써 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 유튜브가 언론이라고 볼지 뭘지 잘 모르지만 네. 유사 언론이라고 볼 때 그 여론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거 만약 민주당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희가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그 그렇죠. 부분을. 다른 거 다 빼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당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더 세심하게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 요거는 두고두고 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께서 글 주시는 거 보면 어떤 분이 이런 글 주셨어요. 이거 양다리다. 이거 음. 뇌물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한 거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 끝에 계시는 분들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긋기 못하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일단 당 입장에서는 저 끝에 오른쪽 끝에 계신 분들 표라도 우리 표가 된다면 어떤 행위라도 할 수는 있는 겁니다만은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을 할 경우에 당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피해가 더 크다고 저는 봐요. 결론적으로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이 뭐 다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만 생각이 굉장히 딱딱하고 현대 사회의 이 조류와 맞지 않고 그래서 무리한 주장을 한다. 뭐 그 예를 들어 목소리는 부정선거라든지, 크고, 네. 뭐 이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생각들을 너무나 강경한 방법으로 주장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듣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왼쪽에서 약하게 저희를 지지하는 분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훨씬 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정도 그 퍼센테이지를 얼마나 보세요? 자, 그럼 요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맨 오른쪽에 있는 분들의 정당 기준 집단을 자유통일당이라고 보잔 말이에요. 네.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아, 사실 결이 비슷하죠. 예. 네. 그 당이 지난번 총선 때, 1년 전 총선 때 비례대표의 후보를 출마시켜서 비례대표 의원을 국회 진출시키려고 했어요. 3%는 넘어야 한 명이 최소 배정이 되는데 2.26% 나왔어요. 2.26%. 예. 전체 득표에서 2.26%. 그러면 어느 정도를 차지하냐고 이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쪽 분들과 그렇게 큰 유대 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한 저희를 찍게 돼 있어요. 어차피 설마 뭐 민주당을 찍지 설마 않을 민주당을 거니까. 찍진 않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까지 계산해 볼 때 저희가 극우적인 행보를 보이는 분들과 연대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를 악수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막 계속 나오면 가운데 중도에서 저희의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 방향에 대해서 뭔가 동의한다 하면서 지지 의사를 표시했던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우리 전 대변인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중도에 계신 분들이 더 다수이지만 일단 목소리가 작고 또 이분들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있는 분들은 수는 적지만 빨리 응집하고 그래서 그 목소리를 하나로 크게 내주기 때문에 또 지지율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목소리 크다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지지율을 높여준다는 말은 거기서부터는 그 딱 이 작은 틈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리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제일 당연하죠. 예, 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제 말씀 뭐냐면 표는 다 똑같아요. 예, 한 사람이 한 표예요. 그리고 이 표가 내가 이 사람을 100% 좋아해 하면서 찍은 표나 내가 이 사람 51% 좋아한다 하면서 찍은 표나 2명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네. 똑같이 한 표예요. 아, 그렇죠.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쪽 오른쪽 끝은 순도가 높은 표일 수는 있어요. 우리 국민의힘 이렇게 보수 행보 해줘야 돼. 우리는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이니까 100%죠.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은 민주당도 좀 그렇고 국민의힘도 좀 그렇고 나 별론데
구직 직장 그래도 국민이 좀 낫다. 이 표도 한 표란 말이에요. 아우 공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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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많이 쓸려 나가 어떤 게 더 많이 쓸려 나가겠어? 여기 얻는 것과 그런 행보를 했을 때 극우와 유사한 행보를 만약 우리가 했다. 네. 그랬을 때 이쪽에서 추가되는 거하고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하고 어디가 많겠어요? 어쨌든 수가 많은데 손실이 더 많겠죠. 그렇죠. 여기입니다. 네, 맞아요. 선거는 표예요.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요즘에 뉴스엔진 이제 보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은 이 중간에 계시고 합리적이고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목소리 좀 크게 내봅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낸다는 게 막 광장에 나가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합리적인 생각들을 주변에 많이 좀 알리자 이런 차원으로 저는 보는데 당장 이 합리적인 저희 당 당원분들마저도 한동훈 대표 중간에 축출됐을 때 나 탈당한다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간 분들은 2명씩 더 가입을 시키고 있다. 그렇지. 예. 네,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네, 윤희성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 네, 여러분들도 저희랑 동일한 생각 하신다면 진짜 좀 많이 행동해 주세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집 지키기, 네, 국민의힘 많이 지켜주시고 탈당 절대 하지 마시고, 네, 많은 분들 계속해서 당원 가입도 시켜주시고, 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